안녕 아이들. 자, 벌써 7주제의 7번째 주제로 넘어오게 됐어요.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한 종교와 사상이라는 단어로 들어보게 됐고, 벌써 지금 선생님 녹화하는 날짜가 5월 28일인데 오늘은 어제부터 2학년 학생들도 등교를 해서 3학년 학생, 2학년 학생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도 같이 학교에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한번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고대 사회의 종교와 사상에서 마지막 단원이에요. 그래서 1단원이 끝나는 단원이고 이제부터는 다음 단원부터는 고려시대로 넘어갈 거예요. 고려시대로 넘어가기 전 고대 사회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교과서 가장 상단을 보면 32페이지 보면 교실 일기라고 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신라시대에 강수라는 사람이 불교와 유학 중에 무엇을 공부할지 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불교는 세상 밖의 가르침을 전하는 종교다. 반면에 유학은 세속에서 익혀야 할 학문이다 라고 이해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종교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고요. 유교라고도 하지만 유교는 보다 학문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유학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주제 6에서 봤던 내용이 삼국시대의 종교와 사상이었다면, 오늘 배우게 될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삼국 이후에, 그러니까 통일신라와 발해 시기에 유학과 불교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통일신라와 발해의 유학교육의 강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미 우리가 배웠지만 통일신라 때 정치면에서 배웠죠. 어느 왕 때 국학이라는 것을 설치하면서 학교 개혁 교육개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유학적 소양과 행정기술을 갖춘 관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설치된 이 학교 있었죠. 국학 설치했던 사람 누구예요? 통일신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우리 왕이 있었죠. 바로 신문왕이었습니다. 신문왕 때 설치됐고, 이거는 전에 정치할 때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원성왕이라는 왕 때 원성왕이라는 왕 때 독서 삼품과라고 해서 국학생들의 유교 경전 독해 능력을 시험받던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관리를 뽑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됐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 등용에 참고를 하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거기다가 신라는 너무나도 강력한 신분제도 있었죠. 골품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진골 귀족의 반발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특징입니다. 반면 발해에서 통일신라의 국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주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고요. 이미 우리 앞서 봤었지만 삼성 육부제를 가지고 있는 발해가 이 육부의 명칭이 중국 당나라에서는 이조,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는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발해의 경우에는 충부, 효부, 인부, 의부와 같이 유교 덕목을 활용해서 육부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해는 굉장히 유교와 유학에 대한 조예가 깊었구나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이 시대에 활동했던 가장 대표적인 유학자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 교과서 3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쪽을 보면 자료가 3개 나와 있죠. 하나는 이전 시기에 이전에 이미 한번 얘기 나왔던 임신 서기석이라는 자료가 있고요. 임신년 6월 16일로 시작돼서 맹세를 하기 때문에 임신 서기석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통일신라 때 승려 충담사라는 사람이 쓴 안민가라고 하는 백성을 평안하게 하겠다, 왕은 백성을 평안하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가사가 있고요. 자료 3은 고대의 유학 교육과 현대 교육의 목적이 어떻게 다른 건지 통일신라의 국학 운영 방식과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는 인재, 민주시민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참고해서 1, 2를 참고해서 3에서 기억, 바로 인재였죠. 인재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유추해보고, 아마도 전근대 사회의 국왕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체제, 그리고 충성,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자료 3의 내용을 읽고 기억과 니은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써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은 앞서 얘기했듯이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목적이죠. 국가의 주인이 왕이었으니까. 반면 현대의 민주시민은 민주주의잖아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큰 차이점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3번 문제는 자료 3을 읽고 오늘날 교육을 통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지 친구들과 함께 비성문을 자료 1, 임신서기석처럼 써보자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탐구교실 빨리 넘어가고요. 이번 시간에 동영상을 하나 틀어보려고 지금 빨리빨리 할게요. 그러면 통일신라 때 대표적인 유학자는 누가 있냐를 좀 살펴보면, 먼저 기본적으로 진골기족,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신분이 나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공부를 하는 계층은 육두품입니다. 육두품 출신이 다수였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불만이 하나 있어요. 가장 많은 공부를 하고 유학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골품제의 한계로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는 점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이전에 배웠던 설계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당나라 넘어가서 고구려와의 전쟁 때 큰 활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통일신라 시기에 대표적인 유학자가 누가 있느냐? 첫 번째는 이제 통일신라가 막 됐을 때, 그러니까 통일신라 왕권이 강력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강수라는 사람을 들 수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핵심은 외교문서를 잘 작성해서 외교문서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설총이 있는데, 설총은 일단 아버지가 특이하죠. 아버지가 원효대사예요. 원효가 뭐 파계승이라고도 불리는데 이유가 공주와 결혼을 했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설총인데 아버지를 따라서 육두품이 됐고, 이 설총은, 그러니까 원효는 설씨였겠죠. 이 설총은 왕에게 큰 신임을 받는 신하로서 신문왕에게 여러 가지 충언을 하기 위해서 화왕계라는 것도 지어서 바쳤고, 여기에 한자를 우리나라 말로 형태로 쓰는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유학자는 최치원이에요. 어린 시절에 조기 유학을 갑니다. 당나라로. 그래서 당나라에서 좀 뒤에 나오게 될, 당나라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 선발 제도가 있었어요. 과거제 중에 그러한 제도를 빈공과라고 부르는데, 빈공과에 합격하고 당나라의 관리로 활동합니다. 근데 이때가 당나라 말기였어요. 그래서 당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큰 반란이 벌어져요. 그 황소의 난이 벌어졌을 때 최치원이 글을 씁니다. 황소의 난을 토벌해야 된다 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너무나도 잘 썼대요. 그래서 당나라에서도 너무나도 유명했던 인물이 바로 최치원입니다. 근데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아니죠. 돌아왔으면 좋겠죠. 결국 신라에 귀국했는데, 통일신라도 당시 말기였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벌어지니까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통일신라를, 사회를 바꿔야 합니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역시 강씨, 설씨, 최씨가 대표적인 육두품이라고 했잖아. 최치원이 이런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골기족 반대, 저런 육두품 주제해라고 하는 무시를 받고 결과적으로는 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이후 최치원은 산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관직 생활을 하지 않고 은둔, 몰래 숨어 살며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발해도 유학자로 활동한 사람들이 많은데 양태사나 왕효령 같은 사람들인데, 위에 있는 강수, 설총, 최치원보다는 좀 중요도가 떨어진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신라와 통일신라와 발해가 얼마나 유학생들, 유학에 대한 조예가 깊었는지 당나라로 유학을 공부하러 유학을 가는 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봐야 되면 각 나라의 빈곤가, 아까 얘기했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라고요. 빈곤가에 응시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33쪽에 있는 이제 불교 내용을 좀 보면 통일신라와 발해의 불교의 특징은 대중화예요. 앞선 삼국시대의 불교의 특징이었다면 귀족 불교였거든요. 그런데 이 불교가 점진적으로 일반 민중들이 믿는 종교로 변화해 나갑니다. 그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두 사람, 원효와 의상이 있는데 원효 역시 교과서에 설명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 핵심적인 내용은 원효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해골물? 해골물 마시고 뭐 깨달았다라고 하죠. 뭐라고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사상이 일심사상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일심사상과 또한 당시 불교가 성행하다 보니까 여러 종파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런 여러 종파를 하나로 모으기 위한 이런적 대립을 해소하고자 화쟁사상을 강조했다라는 점이 원효대사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하지만 이것보다 불교 대중화라고 한다면 아미타 신앙입니다. 불교는 기독교처럼 유일신 종교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왜냐면 부처님이 한 명이 아니거든요. 뭐 석가모니 부처도 있고 아미타 부처도 있고 비로자나 부처도 있고 미륵 부처도 있고 약사 부처도 있고 이렇게 부처님이 많아요. 이 중에 사람들은 나중에 혹시 죽은 다음에 기독교의 천국과 같은 불교의 세상이 있거든요. 극락이라고. 이 극락 세계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극락 세계에 가야 돼요? 라고 하면 삼국시대, 원효대사 전까지의 불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인도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그 써져 있는 글자가 인도에서 처음 만들어질 때 써져 있던 글자들이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자였고 그것을 다시 한자로 번역한 것이었기 때문에 고등 지식인들은 불교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공부할 만한 했겠지만 일반 민중들은 절대 불교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우리 모두 다 극락에 갈 수 없겠네 라고 생각할 때 원효가 뭐라고 하냐면 극락 세계를 관장하는 부처가 있으니 그 부처가 아미타 부처다. 그래서 누구나 어려운 불경을 외우지 않아도 아미타 부처만 찾는다면 나무 아미타불이라고만 한다면 극락 왕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통일신라 시대 때 일반 민중에게 불교가 확산되기에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원효 못지않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의상대사예요. 의상의 경우에는 일단 화엄사상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불교 대중화와 관련해서는 부처님 말고 그 옆에 있는 보살이 있어요. 수련을 막 쌓아가지고 하는 보살, 나중에 훗날 부처가 될 수도 있는 깨달은 자가 될 수도 있는 수행을 하고 있는 자, 보살이 있는데 이 중에 일반 민중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죽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고통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보살이 관세음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세음 보살, 관음 보살을 믿는 신앙을 전파합니다. 이로 인해서 원효대사의 아미타 신앙과 함께 관음 신앙이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 대중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불교가 대중화되면서 각 고을을 중심으로 해서 향도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원래 뭐 하는 역할이냐면 여기 불교의 미륵 부처라고 향나무를 좋아하는 부처가 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불상을 만들거나 종을 만들거나 탑을 만들거나 사찰, 절을 건축하는데 모여서 함께 하는 또는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조직을 향도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이 향도가 사실은 마을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도를 조직돼서 사회통합에 기여했다는 점도 불교의 대중화와 관련되어 있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가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제 불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도 크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 먼저 통일신라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불교 문화재라고 한다면 불국사와 석굴암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계단 보이나요? 이것도 국보인데 불국사 들어가면 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불국사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탑이 서 있습니다. 아까는 정면에서 봤던 모습, 불국사 들어가기 전에 봤던 모습이고 불국사 안에 들어가면 유명한 탑 두 개가 있죠. 이 탑과
요 탑. 요 탑의 이름은 석가탑이라고도 불리는 불국사 대표탑이에요. 3층 석탑. 이고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탑은 지금 잘 볼 수 없는 10원짜리 동전의 도안으로 들어가 있는 탑인데 다보탑이에요. 그래서 이 탑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국보예요. 30호, 31호였던 것 같은데 이 중에 불국사를 상징하는 탑이 불국사 3층 석탑인데 이 탑 1960년대였나요? 이 탑이 수시로 탑은 무게 때문에 하중 때문에 탑이 기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체 복원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뜯었다가 여기 하나하나가 다 분리가 되거든요. 뜯었다가 다시 세우는데 그때 3층 탑신, 이게 3층 탑신인데 여기서 구멍이 있었고 사리공이라고 불리는데 구멍이 있었고 그 구멍에 두루마리 종이가 나온 거예요. 요 종입니다. 요 경전, 불경인데 불경의 명칭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불리고 지금 교과서 33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존에는 이렇게 찍어낸 목판 인쇄물이거든요. 이렇게 찍어낸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일본에 있는 경전이라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발견되면서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판으로 찍어낸 목판 인쇄물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국사 3층 석탑의 의미가 더욱더 높아지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불국사보다는 석굴암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뭔가 웅장하잖아요. 그래서 요 불상 석굴암 본존불은 통일신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불상 중에 가장 균형미와 절제미와 이런 모든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는 불상으로 여기고 있는데 석굴암에 대한 동영상을 좀 준비해서 동영상을 먼저 좀 시청할게요. 2개나 있어서 가지고요. 좀 빠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말소리 없이 배경 음악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배속을 가중시켜서 보겠습니다. 1.5배? 괜찮겠죠? 좀만 더 봐야겠네요. 두 개 다 보려면 10분이나 걸리고요.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전생 아버지, 전생 부모님의 석굴암을, 현생 부모님의 불국사를 창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보는 거죠.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져 왔던 거예요. 1907년에 다시 재발견했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반출하려고 했던 거죠. 이분을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석굴암이 정말 대단한 문화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반면 발해도 볼 수 있습니다. 발해도 역시 불교 문화가 발전했는데 뭐 다수의 절터나 석등이나 이불병자상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불병자상이에요. 그리고 역시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이 얼굴 생김이나 양식 자체가 고구려와 유소상을 볼 수 있대요. 그래서 보통 발해 문화 하면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문화재 중에 하나가 이불병자상입니다. 이거는 몇 년 전에 쌤이 발해 성터를 찾아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상경성, 그러니까 발해의 가장 대표적인 수도였던 상경성의 성이 아직도 성곽을 재보수해서 남아있는 상경터고요. 상경성은 나중에 동아시아사를 배운 사람이 더 확실하게 알겠지만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따서 큰 돌을 넣어요. 그걸 주작대로라고 하는데 이게 주작대로의 사진입니다. 뭐 거의 길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일자로 곧게 뻗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발해 문화재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아마 이게 석등일 거예요. 발해 석등, 막 웅장하다,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때문에 이 웅장한 모습에서 고구려의 문화와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느낌이 안 들죠? 사람이 옆에 서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서볼까요? 네. 자, 이렇게 서봤더니 높이가 약 3m 정도쯤 될 것 같아요. 좀 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34페이지 넘겨서 통일신라 말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문화적인 내용과 정치적인 내용이 좀 섞여 있을 거예요. 우리 앞서 신문왕을 정점으로 해서 통일신라가 아주 강력한 왕권을 구가했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내용이 채 50년이 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왕권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노급의 부활이에요. 기억나죠? 신문왕 때 왕권이 강화되면서 진골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관료전을 지급하는 대신에 노급이라는 것을 폐지했었는데 이제 그 노급이 다시 부활되게 됐습니다. 진골귀족들은 이 노급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 노급의 특징 기억나죠? 사람들까지 스스로 지배하고 자신의 개인 병사, 사병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진골귀족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대립을 하게 돼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표현이지만 150년 동안 20명이나 되는 왕이 교체됐대요. 이 시기를 신라 말기 또는 신라 하대라고 김부식은 표현합니다. 우리 교과서 319쪽을 보면 318, 319에 왕이 계보표가 나와 있는데 얼마나 빠르게 왕이 교체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주로 보통은 36대 왕 해공왕 때부터 해서 왕권이 크게 약화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진골귀족들이 가장 고위직인데 이 사람들이 통치에 대한 국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서로 왕위를 노리기만 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중앙정부, 신라 정부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요. 그리고 각 지방에 있는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농민들을 핍박합니다. 왜냐면 더 많은 것들을 얻어서 그러니까 농민들을 수탈해서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를 무장하고 왕위쟁탈전에 나서기 때문이죠. 그럼 농민들은 가만히 있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일신라 말기에 아주 유명한 기사가 삼국사기에 실려있는 진성여왕 3년의 기사인데요. 국내의 여러 주와 군이 공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나라의 창고가 비고 재정이 궁핍해졌다. 이에 왕이 사자를 보내 독촉을 했대요. 그러니까 관리를 보내서 왜 세금 안 내냐라고 독촉하니까 오히려 곳곳에서 도적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원종과 애노라는 사람은 사벌주를 중심으로 해서 응거하여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통일신라 말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사입니다. 자, 이렇게 위기 상황, 혼란을 틈타서 성장하는 세력도 있으니 그들을 바로 호족이라고 불러요. 호족은 지방 세력, 지방에 힘이 있는 세력을 호족이라고 불리는데 역사에서는 한국사에서는 이 통일신라 말기의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단어로 붙여줬습니다. 호족. 그리고 이 호족들은 뭐 군사력을 가지고 있거나 하지만 일단 통치를 하기 위한 기술은 좀 부족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힘을 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골품제에 불만이 아주 많았던 지식인들, 유학자들 누구였죠? 육두품이 있었죠. 육두품 출신의 일부가 앞서 봤던 최치원 이런 사람들까지는 아직 신라 사회를 버리지 않고 호족들과 연합하지 않는데 그 이후 세대들은
점진적으로 호족과 결탁해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호족들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 간편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전 수백 명? 백수십 명의 호족들이 각 지에서 등장했고 그 중에 가장 강력했던 세력이 바로 완산주, 지금의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견훤이라는 사람이 결국 900년이 되면 후백제라는 나라를 세우고 901년에는 궁예라는 사람이 지금의 개성, 당시 명칭 송악을 중심으로 해서 후고구려라는 나라를 각각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신라와 함께 신라, 후고구려, 후백제라고 하는 후삼국이 양립을 하게 되는 거죠. 정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졌고 이 세 개로 갈라진 나라를 다시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었어요. 자, 이런 호족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사상으로는 선종과 풍수질이 있었는데요. 각각 뭔지를 보면 선종은 불교예요. 불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교종, 또 하나는 선종입니다. 교종은 주로 경전에 대한 이해를 중시해요. 이거는 경전이 중시해요. 불경을 열심히 외워서 읽고 깨달음 얻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좋아하냐면 진골, 귀족들이 좋아합니다. 반면 선종은 여기도 나와있지만 개인의 정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귀족과는 큰 연관이 없어요. 때문에 호족은 귀족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일어날 때. 그러니까 새로운 자신을 뒷받침해줄 사상이 필요했고 그 사상으로 선종과 연합을 하면서 선종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4페이지에 있는 지도를 보면 각 지방에 있는 유명한 호족들이 나와 있고 앞서 나왔던 궁예도 있고요. 견훤도 있고요. 훗날 궁예에게 붙었다가 나중에 고려라는 나라를 건국하는 왕건도 보입니다. 있고요. 장보고도 보이네요.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그리고 그 지방에 각지에 있는 흩어져 있는 선종불교 사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풍수지리설까지 연합이 되는데 풍수지리설은 자연지형을 살펴 주택이나 묘지 등을 정하는 인문지리학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신라의 수도인 금성만이 왕이 나올 곳이 아니다. 각 지방에 좋은 곳이 있고 이 지역에서 금성은 더 이상 지세, 땅의 힘이 쇠락해서 왕이 있을 곳이 아니니 다른 지역에서 왕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등등의 사상이 나타나서 결과적으로는 호족들이 선종과 합쳐져서 새로운 국가를 건국하고 금성이 아닌 새로운 지역에 발돋움을 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선종과 풍수지리설, 통일신라 말기의 중요한 사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고대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고려부터 볼 건데요. 고려는 아마도 우리가 등교한 다음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등교한 다음에 얼굴 보고 인사합시다. 안녕.